어머니를 간호하는 교진 씨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아내 조니 씨. 가래도 많이 줄었더라. 참 힘들겠다.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걸 감당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의 중심을 이렇게 맞춰 생각하면 제가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난 장가를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니 씨를 만나니까 내가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녀는 집안 환경에서부터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 없는 교진 씨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됐고 2006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한 부부. 어머니가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라는 건 교진 씨 이름, 그리고 저의 이름, 그리고 우리 태어난 아기 이름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돼요.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어머님이 힘든 거지 제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소풍 가신 동안에 저는 벌써 장가들어서 예쁜 아내도 곁에 있고 알토란 같은 아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거짓말처럼 일어나 말을 걸어오실지도 모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교진입니다.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에세이를 쓰는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 번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집 가족 사진이에요. 이 가족 사진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말에 찍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이었으니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부모님 중에 누구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제 얼굴을 잘 아는데 저는 두 분 얼굴 중에 못생긴 부분만 절묘하게 닮았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앞으로 보름 뒤에 있을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단란하게 찍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가족 사진 찍고 나서 꼭 보름 뒤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또 응급처치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동대문 새벽시장 광장시장에서 밤낮이 바뀐 그런 생활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밤 10시에 출근하셔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상인들을 상대로 이제 옷을 파는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오후 5시쯤 집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집안에 이제 필요한 뭐 반찬이라든지 그런 가사노동 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다시 가게로 나가시는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말에 뭐 졸업작품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원 준비하고 하느라고 어머니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전 대학원에 이제 합격해놓고 지금 제가 건축공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러브하우스를 지어드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청년기를 다 어머니 간호하는 일로 보내게 되었는데 한 살 낮은 여동생은 어머니 가게 일을 하고 저는 대학원을 포기하고 집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그 뇌수술 어렵게 하고 나서 시간을 기다려봐야지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점점점
어머님은 이제 의학적인 그런 의학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24시간 중환자인 어머니를 간호하는 공대생 출신의 간호하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정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만큼 마음도 우울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원시킬 병원을 알아보다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신경외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참 냉정하게 그렇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을 나오면서 왜 나는 그 의사가 아닐까, 의대생이 아닐까,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여야 할까, 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면서 정말 제가 재벌 아들이었다면, 우리 집이 재벌이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병원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왜라는 질문으로 이 현실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질문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를 잘 간호해 드릴 수 있을까? 그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이상으로 어머님을 VVIP로 모실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고 나서 저는 하루 24시간 시간표를 짜서 정말 잠도 못 자고 그 어머님 욕창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소화 잘 되시도록 24시간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어머니 석션을 하는 모습인데 이 석션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길을 열어놓고 어머니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이라도 이렇게 석션을 해드리고 기저귀를 확인해드리고 몸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환난으로부터 불로부터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면서 이 어려운 일상 중에 이제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언제까지 제가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견디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죠.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번도 도망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고. 근데 저는 도망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다가 한 3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일상생활 속에서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제가 어머니께 잘 간호해 드리는 일만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어머니 간호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미래를 알았다면 1997년 11월 27일 그 어머니 새벽에 그 3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겨우 수술했을 때 하나님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했을 때 정말 그 기도 응답으로 제 귀에 명확한 한국어로 너희 어머님은 살아날 거야. 하지만 너는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간호하게 될 거야. 이 미래의 일을 알았다면 전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간호했던 병원이 경희의료원이었는데 그때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낮에는 잠깐 간병인 쓰고 밤과 주말과 휴일은 제가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새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 간병인 여사님하고 잠깐 교대하고 집으로 갈 때 등교하는 그 경희대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97학번, 98학번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었어요. 그때 그 길이 너무 괴로웠어요. 나도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매일매일 밤새워서 어머니 간호하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딘가 매여서 지내야 될까? 근데 제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강연하러 갔던 곳이 그 경희우령 근처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거기는 청년부 예배에 초대되어 가면서 7년 전에 분명히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시절의 그 길이 나에게는 너무 익숙한 길이었는데 그 고통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였어요. 아, 내가 지난 7년 동안 잘 견뎌왔구나. 또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행복한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기억, 지난날의 고통의 기억, 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작아져서 사라지는 것. 7년 전에 너무 괴로웠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삶에 답이 없는 것들을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없지만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제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홈페이지를 저희 교회에 이제 친한 형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시절에는 SNS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전의 시대였는데 제가 매일매일 어머니를 위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고 늘 고통의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의 언어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희망의 언어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그리고 길어지면서 그 희망의 언어가 나중에 책으로 됐는데 저한테 그 글쓰기는 고통을 치유하는 좋은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잠들어 계신 모습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어머니 3시간씩 매일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지금 이제 장기 요양병원의 중환자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대충 이렇게 물로 그냥 닦아드리는 정도인데 저는 어머니 몸에서 냄새 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병간호하면서 아침에 그 침상에서 3시간씩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교회 의사 형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의대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욕창 없이 간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지금 이 사진은 집에서 간호한 지 5년 된 사진이거든요. 나는 예전에 내가 왜 의대생이 아닐까? 그 왜라는 질문하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사실 의대생일 필요가 없이 하루하루 견디면서 봐드리면서 또 사랑으로 간호하면서 이제 의대생처럼 열심히 간호하고 그 결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이 같이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환자 같지 않고 본인들이 환자 같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한 어머니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고생 그만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저하고 함께하면서 편안하게 잘 쉬시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모든 그 힘의 근원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머니 간호하면서 그 책임지는 사랑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집에서 저희 교회 그 의료인인 친구에게 배운 어머니에게 전기침을 놓는 장면인데 이렇게 전기침을 놓아드리면 어머님이 한 3시간 동안은 가래가 끓지 않고 잘 주무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한 3시간 동안 쉴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어머니 간호가 이제 세밀해지고 또 치밀해지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집을 짓는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건축을 공부했지만 제 인생의 실제 그 비전은 어머니처럼 아픈 분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들의 마음에 집을 지어드리는 고통 중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건축가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그런 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낫지 않고 뇌질환으로 치매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어머니 이렇게 휠체어 앉혀드린 모습인데 그 침대에서 머리도 깎아드리고 손발톱도 정리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어머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을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드립니다. 어머니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표정을 보면 좀 침대에 누워있을 때보다 좀 편안해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초기에 어머니 간호할 때는 제 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휠체어 앉혀드리면 들어서 이렇게 딱 앉혀드리면 콜록콜록 기침하고 느끼셨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저 혼자 계속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견디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했거든요. 제 학창 시절에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어머니 병간호하면서는 의무적으로 열심히 그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이걸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럼 제 팔에 힘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은 50kg 되는 환자 한 분을 간호사 두 분이 이렇게 드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짐짝처럼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들 때 아주 가볍게 듭니다. 마치 천하장사가 자기 아이를 안을 때 가볍게 안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휠체어 앉혀서 이렇게 들면 못 느끼세요. 이렇게 또 휠체어에 계시다가 다시 침대에 이렇게 눕혀드리게 들면 잘 못 느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를 살포시 안고 있겠다. 그럼 난 느끼지 못할 수 있겠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이제 집에서 7년 하고 나서 그 청년기 때 이야기들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게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는 소풍 중인데 그 8년 가까이 글쓰기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소망이 없고 또 그 가운데 그 인내하면서 기쁨이 없었다면 제목이 어머니는 의식불명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풍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쁜 즐거운 추억으로 남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냈고 그 당시에 이제 삶이 고된 사람들 또 가정이 해체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으로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긴 기다림 동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는데 책을 내고 나서 좀 알게 되었어요. 많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책의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가족 사진인데 두 번째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여동생은 이제 어머니 가게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가족 사진하고 달리 그 어머니 자리에 여동생이 있고 또 새로운 식구인 매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은 그 굉장히 혹독한 7, 8년을 보냈는데 제 나이를 하나도 들지를 않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사람이 늙잖아요. 근데 제 이 두 번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가족 사진하고 참 비슷하구나. 내가 7, 8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내가 늙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알았어요. 제가 행복하게 지내왔다는 것을. 그 행복은 우리 주변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면서 얻는 어떤 성취나 기쁨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현실을 내가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어머니 한 분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살아오면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 정말 이렇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전 취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취직도 정말 기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책을 보고 본 대기업 사장님이 회사의 홍보팀으로 들어와서 그 회장이 연설문 쓰는 거, 그러니까 글 쓰는 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주셔서 제가 집에서 한 7, 8년 동안 대학원 휴학하고 나중에 자퇴하고 그리고 백수로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체의 홍보팀에서 글을 쓰는 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나서 느끼게 된 게 정말 좋은 그 청년기 때 화려한 스펙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나 영어나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7년 동안 어머니 간호하면서 계속 훈련됐던 게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길러진 생각의 근육이 결국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잘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나를 취직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고통 중에 내가 견뎌오고 함께했던 시간이 나중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삶에 있어서 나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그 다음 제가 어려운 부분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저한테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 병간호를 돕겠다는 그런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때는 이제 어머님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를 가까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간호, 하지 못하는 간호를 제가 이제 가방에 이제 의료기구들을 들고 집에서 간호하듯이 돌봐드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제 매주 주말마다 차를 몰고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그 여성분이 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 거죠. 그 병원에서 함께 간호하고 그 함께 간호한 한 10개월의 시간이 데이트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제가 결혼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교진 형제하고 처음 만나서 처음 어머니 병원에 간호하러 갔을 때 그 어머니 간호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세심하게 만지고 돌보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결혼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간호가 결혼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거 하나 없으면, 이거 하나만 나한테 없었으면 난 정말 괜찮은 삶을 살 텐데 하는 그 한 가지 쓴뿌리들이 누구에게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쓴뿌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의 통로이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나 방해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어머니 그 결혼식 날 축가가 그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정말 우리 대중가요의 디바인 그 가수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인순이 선생님이 그 결혼식 축가를 하게 되셨냐면 제가 결혼식 축가 때 처음 뵀는데 선생님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같은 모습으로 아픈 그 장면을 제가 TV로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저희 어머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 이름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대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그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런 이제 메일 교제를 받은 지 한 1년쯤 뒤에 인순이 선생님께 제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순이 선생님이 그 외국에서 이제 스케줄 중이었는데 바로 저에게 답장을 주셨어요. 한교진 씨 결혼을 너무 축하하고 선물로 인순이의 축가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저렇게 배꼽티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축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거의 그 회사 급여는 다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가고 하지만 돈이 없어도 결혼해서 또 제가 돈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이제 바가지 긁지 않고 축복해주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2004년에 책을 낸 작가가 되었고 2005년에 취직이 되었고 2006년에 결혼을 했고 2007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에 한 가지씩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한 일상은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저에게는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 같고요. 2007년에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제발 엄마 닮아라, 엄마 닮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얼굴의 절반은 저를 닮았습니다. 한교진의 성공한 개정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되어서 많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그 2011년에 그 4살 터울의 둘째를 이제 보았는데 둘째도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머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아마도 내성마비나 그렇게 태어날 것 같다고 그랬어요. 큰 병원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진단해 봤더니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가 좀 아픈 아이로 태어나면 이 아이를 보석처럼 여기고 잘 키우려고 그랬어요. 뭐 어머니 병간호도 뭐 그동안 청년기 때부터 잘 해왔으니까 둘째도 계속 그렇게 주시면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1년 3월 11일 날 태어났는데 저는 머리에 문제가 어떻게 있을까 하고 딱 태어난 모습을 봤는데 머릿속이 새카만 그냥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금 10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저희 집에서 애교를 담당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엄마를 완전히 닮았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계속 어머니 병간호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2017년 10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만 20년을 채우시고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4, 5개월 전에 제가 열심히 그 어머니 같은 환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고통받는 욕창이나 폐렴 안 걸리도록 세심하게 계속 간호해 왔는데 그때 이제 소화 기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의 기능이 더 이상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콧줄로 이렇게 음식물을 넣어드리면 그 음식물이 독약처럼 이제 몸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액으로만 이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에 이제 살이 빠지시고
점점 몸에 뼈만 남으시고 욕창도 생기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다가 2017년 10월 14일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머님 욕창 없이 잘 간호한 아들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제 속에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다 무너지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겸손함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2017년 10월 1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그 고통의 학교를 잘 견디고 잘 수료하고 졸업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뒤에 2017년 11월 초에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제가 최종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발표했던 아이템은 어머니같이 그 집에서 간호하는 환자 또 병원에서 고쳐지지 않는 그 장기 환자 그 가족들을 잘 도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또 정보를 드리고 또 병원에서 조언하지 못하는 그런 조언들을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을 받았고요. 저는 이 상이 그 하늘에서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동안 아들아 수고 많았다고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삶의 상실감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뭐 취직도 하고 책을 낸 작가도 되고 결혼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면서까지 저한테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그 아이템도 주시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그런 환자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 치매 인식 개선 방송, 그 뇌출혈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송, 이런 그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또는 그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후반에 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소스가 저는 어머님이 다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 속에 있어서 크나큰 고통이 올 때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통의 또 다른 면에서는 큰 선물이 따라온다는 것을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족인데 저희 그 두 아들과 아내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처음으로 정말 홀가분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 산과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큰 책임감이 덜어내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돌아보면서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병이 나야 기적이 주인공이 아니라 병이 낫지 않지만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견뎌가고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기적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예를 들면 어려운 현실이 그냥 견딜만한 현실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 남들보다 퇴보한 것 같고 남들보다 내 인생이 너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내 인생이 참 감사하게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난치병을 회복하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려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기적은 우리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눈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어떤 변화가 없어서 무가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이에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울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우리가 그 얻고자 하는 뭐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 그런 것이 없더라도 정말 작은 단칸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화려한 집에 살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떤 진리의 집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와 사랑의 재료로 지은 마음의 집을 갖고 있으면 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괴롭고 정말 답이 안 나온 현실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떤 집을 지어갈 수 있는지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